지옥불에 떨어진 스님과 암행어사의 신묘한 판결. 조선시대 팍팍한 민초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오늘도 남루한 행색으로 경상북도 안동의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먼지 쌓인 갓과 해진 두루마기는 그가 조정의 명을 받은 관리라는 사실을 완벽히 가리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나그네련이 여길 뿐이었다. 마을 어귀의 주막 근처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무언가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었다. 박문수는 타고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슬며시 인파 뒤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자네도 보았는가? 학가산 중턱 암자의 그 신통방통한 스님 말일세.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니까. 들었네, 들었어. 그뿐인가? 그 신묘한 도력으로 앉은뱅이도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지 않나. 내 이웃 마을 사는 사촌이 그 스님 덕에 고질병을 낳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군. 한 사내의 말에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다. 정말일세.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보니 정말 부처님이 강림하신 줄 알았다네. 백성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은 박문수의 눈이 빛났다. 세상을 현혹하는 요승인가 아니면 진정 도력이 높은 선승인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는 사람들에게 스님이 계신 곳을 물었다. 여보시오들. 그 신기한 스님은 어디에 가면 뵐 수 있겠소? 한 남자가 친절하게 뒷산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는 학가산 중턱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소이다. 마침 오늘 또다시 신기한 도수를 보여주신다 하니 어서 가보시오.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오. 박문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곧장 학가산으로 향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과연 자그마한 암자가 보였고 그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임시로 만든 듯한 무대가 있었고 그 위에서는 묘법이라 불리는 스님이 커다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자자, 귀의하는 중생들이여. 오늘 이 미천한 중이 오랜 수련으로 얻은 작은 결실을 보여드릴 것이니 부디 놀라지 마시오. 특히 어린아이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아니 되오. 수십 년의 공력이 필요한 위험한 일이니. 묘법 스님은 거만하게 외치고는 이글거리는 장작더미 속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게, 보게. 저 불길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지셨다가 잠시 후에 저기 암자 뒤 소나무 아래에서 나타나실 걸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박문수도 기대를 품고 스님이 나타날 곳을 주시했다. 그러나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으아, 뜨거워. 살려주시오. 활활 타는 장작더미 속에서 묘법 스님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간이동을 하리라 믿었던 스님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다. 이내 까맣게 타버린 채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사람들은 경악과 충격에 빠졌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것도 새로운 도술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도술 같은?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며 웅성거렸다. 그 혼란을 틈타 박문수는 재빨리 무대 앞으로 다가가 쓰러진 스님의 시신과 장작더미를 날카로운 눈으로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얼이 빠진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이 스님은 사기꾼이었소. 여러분은 그동안 저자의 속임수에 노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나리.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묻자 박문수는 자신이 간파한 스님의 수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장작더미가 놓인 무대 밑을 보시오. 암자 뒤편으로 통하는 비밀 땅굴을 파놓은 것이오. 스님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척하며 재빨리 이 땅굴로 몸을 숨겨 사람들의 눈을 속여왔던 게지. 그의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가 깜빡 속았구나. 그러게 말일세. 난 저자의 말을 믿고 비싼 약까지 사 먹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런데 어사나리, 오늘은 어찌하여 절이 된 것입니까? 박문수는 커다란 나뭇가지로 아직 불씨가 남은 장작들을 헤치고 땅굴 입구 쪽 땅을 툭툭 쳐보았다. 보아하니 누군가 이 땅굴의 입구를 단단히 막아버린 것 같소.
이는 명백히 스님을 살해할 의도를 가진 자의 소행일 것이요. 박문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암행어사 출두여. 이 사건은 지금부터 내가 맡아 조사할 것이니 여기 있는 자들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오. 움직이는 자는 범인으로 간주할 것이다. 마패를 본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곧이어 사령들이 달려오자 박문수는 그들에게 명했다. 여기 모인 자들의 신발을 한 짝씩 모두 거두어 오너라. 사령들이 모아온 신발들의 바닥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피던 박문수는 이윽고 값비싼 가죽신 하나를 들어 보이며 외쳤다. 이 신의 주인은 당장 앞으로 나오시오. 아무도 나서지 않자 박문수는 사령들에게 명하여 신발의 주인을 찾아내게 했다. 잠시 후 사령들에게 끌려 나온 이는 이 마을의 유지인 김진사였다. 박문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다짜고짜 물었다. 어찌하여 스님을 죽였는가? 김진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신발이 어쨌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문수는 손에 든 신발 바닥을 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장작더미 주변 땅에는 오랫동안 쌓인 시커먼 수검댕과 재가 진득하게 섞여 있어.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와 나의 신발에만 이 검은 재가 잔뜩 묻어 있더군. 다른 이들은 이곳에 오는 동안 저 산길에 황토 흙만이 묻어 있을 뿐, 이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곳에 와서 저 장작더미 근처를 서성였다는 증거다. 이래도 발뺌하겠는가? 날카로운 추리에 김진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사또나리,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스님과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인가? 사실대로 고하라.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꽤 부유한 선비였지만 금지옥엽 외동딸 연화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딸이 이웃 마을의 한 청년과 정을 통하다가 그만 그에게서 심각한 악병을 옮아온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딸이 사랑했던 그 청년은 병이 악화되어 얼마 못 가 죽고 말았고 연화의 병세도 날로 깊어만 갔다. 온갖 용한 의원을 부르고 비싼 약을 써봐도 차도가 없던 차에 묘법 스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집으로 모셨다. 스님은 딸을 살리고 싶으면 병의 원인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했고 김진사는 딸의 목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춰왔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다. 스님은 자신이 가져온 약을 썼고 놀랍게도 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김진사는 스님에게 막대한 재물로 보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묘법 스님은 김진사의 약점을 빌미로 삼아 끊임없이 재물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연화에게 명문가 정승댁 아들과의 혼담이 오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스님은 또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돈이 아닌 김진사의 아내를 며칠간 암자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 음흉한 눈빛에서 그의 추악한 욕망을 읽은 김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 악마 같은 놈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내 아내까지 탐하는 저놈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는 스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며칠간 그의 행적을 몰래 감시하며 그가 벌이는 사기극의 비밀을 알아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에 암자로와 스님이 도망칠 땅굴 입구를 돌과 흙으로 단단히 막아버린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김진사는 땅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어사또나리, 마귀를 잡기 위해 저 또한 마귀가 되었습니다. 제 죄는 달게 받겠사오나 부디다세 뒤에 있을 제 딸의 혼례만은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박문수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참 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딸과 아내를 지키기 위한 가장의 몸부림이었으니 그 심정을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 크나큰 죄이나 그대의 절박한 사정을 들으니 나라도 그대와 달리 행동했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구나. 이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니 그대의 벌을 크게 감해주겠다. 딸의 혼례를 무사히 치른 뒤 관아의 벌금으로 100냥을 바치도록 하라. 생각지도 못한 판결에 김진사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박문수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이튿날 조용히 다른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고 한다. 세상이라는 바둑판 위 한 농부의 묘수. 옛날 전라북도 김제 평야에 너른 들녘이 보이는 어느 마을에 바둑을 두는 것과 재물을 쌓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최 부자라는 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바둑 실력은 실로 대단하여 어떤 고수를 만나도 패배를 몰랐다. 이 때문에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늘 사람들을 얕보며 자신의 바둑 실력을 과시했다. 그는 언제나 내기 바둑을 즐겼는데 그 내기에서 이겨 얻은 돈과 물건이 집안에 산처럼 쌓여갈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최 부자가 길을 걷다가 논두렁 옆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농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바둑을 두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어김없이 다가가 거기 두면 지는 길이요. 한 수 앞도 못 보는구만 하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때 곁에서 묵묵히 밭을 갈던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께서 바둑을 꽤 잘 두시는 모양입니다. 최 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거만하게 답했다. 잘 두다마다 이 고을에서 나를 이길 자는 없지. 그러자 박서방이 무심한 듯 말했다. 저도 바둑을 좀 둡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이지요. 최 부자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허름한 차림의 농부를 훑어보았다. 그래? 그렇다면 어디 이 몸과 한 수 겨뤄보겠는가? 이렇게 하여 최 부자와 박서방의 바둑 대결이 시작되었다. 박서방은 제법 실력이 있는 듯 보였으나 최 부자가 보기에는 아직 자신의 상대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승부는 최 부자의 승리로 끝났다. 이런,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박서방이 아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최 부자는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원래 진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를 하지. 실수도 실력인 게야. 하지만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분명 제가 이겼을 것입니다. 부디 한 판만 더 두어주시지요. 농부의 당돌한 말에 최 부자는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냥 두지 말고 내기를 하자꾸나. 내가 지면 자네에게 100냥을 주지. 대신 자네는 무엇을 걸겠는가? 박서방은 잠시 고민하더니 저편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앙상하게 마른 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게는 뼈만 앙상한 저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이 소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최 부자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그렇게 소 한 마리와 돈 100냥이 걸린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박서방도 온 정신을 집중하여 실수를 하지 않았고 승부는 팽팽하게 이어졌다. 마침내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박서방의 차례였고 그가 두는 한 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이럴 수가, 하필 저 농부의 차례라니. 저 자리에만 두면 내가 지게 되는데 틀림없이 저곳에 두겠지. 최 부자가 속으로 초조해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때 박서방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 바둑돌을 놓았다. 그 순간 최 부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재빨리 자신이 생각했던 묘수를 두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허허, 아직도 실수를 하는구먼. 자네는 아직 멀었어. 약속대로 저 소는 내가 가져가겠네. 박서방은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제 소를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제가 몇 달간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제 소를 꼭 되찾아갈 것이니 그동안 제 소를 잘 좀 돌봐주십시오. 허허, 염려 말게. 얼마든지 찾아오게나. 자네의 소는 내가 잘 보살피고 있겠네. 최 부자는 오랜만에 짜릿한 승부에 아주 만족하며 유유히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하인들에게 저 농부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이 소에게 가장 좋은 여물을 먹여 살을 찌우도록 하라고 명했다. 그의 집에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은 소는 몇 달 만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튼실한 소로 변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날, 박서방이 최 부자를 찾아왔다. 오, 정말로 왔구먼. 네, 어르신, 제 소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돈 100냥을 걸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소를 거시지요. 좋고 말고 어디 한번 자네의 늘어난 실력을 구경해 볼까. 몇 달 만에 다시 벌어진 승부. 최 부자는 깜짝 놀랐다. 불과 몇 달 만에 농부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자신과 대등한 수준이 되어 있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 승리는 박서방에게 돌아갔다. 이럴 수가. 내가 지다니. 최 부자는 생전 처음 맛보는 패배의 기분에 망연자실했다. 그는 다시 백냥을 걸고 재대결을 요청했지만 두 번째 판에서는 상대도 되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 결국 소와 함께 돈 100냥까지 잃게 된 최 부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몇 달 만에 사람의 실력이 이리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설마 처음부터 실력을 숨겼던 것인가? 그러자 박서방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실은 제가 집안이 망하여 가진 것이라곤 다 죽어가는 저 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소를 제대로 먹일 형편도 못 되어 이대로는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그때 마침 어르신을 만나 일부러 내기에서 져서 제 소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의 오만한 성정을 이용하면 제 소를 틀림없이 잘 먹여 키워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덕분에 제 소는 이렇게 건강해졌고 100냥이라는 큰 돈까지 얻게 되었으니 이제 이 돈으로 땅과 집을 사고 건강해진 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 부자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내 허허허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럴 수가. 내가 바둑판 위에서만 술을 두는 줄 알았더니 자네는 이 세상이라는 더 큰 바둑판 위에서 나를 상대로 멋진 묘수를 두었구나. 그래, 세상살이가 곧 바둑판이나 마찬가지지. 자네의 그 깊은 수에 내가 완전히 넘어갔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 내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해봤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일세. 그 후로 최 부자는 다시는 잘난 척하며 내기 바둑을 두지 않고 겸손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연못.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평생을 나라에 헌신한 김판서가 살고 있었다. 벼슬에서 물러나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자 했던 그는 수십 년간 살아온 낡고 비좁은 집이 늘 마음에 걸렸다.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는 툇마루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기곤 했다. 이 집은 내 관직 생활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지만 이제는 너무 낡았어. 내 남은 생을 마무리하기엔 옹색하기 짝이 없구나. 그의 눈은 집 앞 드넓게 펼쳐진 공터를 향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그곳은 누가 봐도 명당 자리였다. 저곳이야. 저 너른 터를 사들여 내 평생의 공적을 기릴 만한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는 게야. 그래야 내가 수십 년간 조정해서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결심을 굳힌 김판서는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그 땅을 사들였다. 최고의 목수와 장인들을 부를 계획을 세우며 그의 마음은 이미 구름 위를 걷는 듯했다.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하던 어느 맑은 날,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 많은 형형한 도승 한 명이 김판서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해명대사라 자신을 소개하며 마을에서 가장 인심이 좋다는 판서댁에 시주를 청하러 왔다고 했다.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소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쌓으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판서는 본디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해명대사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하인을 시켜 쌀을 한 가만이나 내어주었다. 아이고, 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정도 쌀이면 한동안 시주 걱정은 없으시겠지요. 해명대사는 합장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리 큰 공덕을 쌓으시니 대감댁에 필시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의 얼굴을 뵈니 무언가 아주 큰일을 앞두고 계신 듯합니다. 해명대사의 말에 김판서는 화들짝 놀랐다. 허허, 스님께서는 관상도 보실 줄 아시는군요. 실로 용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앞에 너른 터에 제 노후를 보낼 새 집을 지으려 준비 중입니다. 워낙 큰 집을 지으려니 준비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집이 완성되면 꼭 다시 들러주십시오. 그때는 아주 후하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서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해명대사는 미소 없이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 그가 가리킨 공터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심각해졌다. 저곳이 새 집을 지으실 터란 말이지요.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온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엔 저 터가 어떻습니까?
풍수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다면 부디 한 말씀 해주시지요. 해명대사는 한참 동안 땅의 기운과 주변 산세를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감, 지금이라도 멈추셔야 합니다. 저 터는 절대로 집을 지을 땅이 아닙니다. 만약 저곳에 집을 지으신다면 머지않아 이 나라에 큰 근심이 닥칠 것이며 그 집에 사는 대감의 후손들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김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곳이 그토록 흉질한 말입니까? 누가 봐도 양지 바르고 너른 최고의 명당인데 대체 어찌하여? 해명대사는 침착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흉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따지고 보면 더 없는 명당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살 집을 지을 명당은 아닙니다. 대신 대감께서 앞으로 12년 동안 저곳에 거대한 연못을 파신다면 그 공덕은 대감 한 분을 넘어 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큰 경사가 될 것입니다. 선택은 대감의 몫입니다. 대감 한 사람의 선택이 훗날 수천, 수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아니면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친 해명대사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김판서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떠돌이 중에 허무맹랑한 소리라 치부하려 했지만 나라의 근심과 후손의 안위라는 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그는 관직의 뜻이 없어 전국을 유랑하며 학문을 닦는 오랜 친구의 선비를 떠올렸다. 박학다식하고 특히 지리에 밝았던 친구라면 무언가 알 것이라 생각했다. 김판서는 즉시 사람을 보내 이 선비를 불렀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선비는 무릎을 탁 쳤다. 하하, 이 사람아. 그 도승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먼. 자네에게 온 나라를 위해 큰 공덕을 쌓을 기회를 주고 간 것이야. 영문을 모르는 김판서에게 이 선비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 보시게. 이 고을은 봄가을엔 가뭄이 잦고 여름 장마철에는 저 앞지리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때문에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지 않나. 그런데 만약 장마 때 그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물을 모아둔다니? 그렇지. 저 터의 지세를 보게. 주변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길이 정확히 저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네. 그야말로 하늘이 연못을 만들라고 정해준 자리야. 장마 때는 홍수를 막는 저수지가 되고 가뭄 때는 그물로 농사를 지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런 신성한 자리에 개인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지. 그 도승은 진정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일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야 김판서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과연 그렇구먼. 내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를 뻔했네. 자네 덕에 이제야 결심이 섰네. 내 집이 아니라 만백성을 위한 연못을 만들어야겠어. 그날 이후 김판서는 자신의 사비를 모두 털고 수백 명의 인부를 모아 연못 공사를 시작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주변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공사를 이끌었다. 굳은 비바람에도 타는 듯한 폭염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해명대사의 말대로 정확히 12년이 지난 후에야 거대한 연못이 완공되었다. 그해 여름, 어김없이 쏟아진 폭우로 지리산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왔지만 모든 물은 신기하게도 새로 생긴 연못으로 흘러들어가 마을은 사상 처음으로 홍수를 면하게 되었다. 또한 이듬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물로 농사를 지어 풍년을 이룰 수 있었다. 비로소 연못의 가치를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김판서의 깊은 뜻과 희생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칭송했다. 비록 김판서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 가세가 기울었지만 그의 공덕 덕분인지 자식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나 가문을 다시 일으켰고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다고 한다. 도끼 자국에 깃든 부처의 약속. 오래전 오대산 깊은 자락에 자리한 청운사라는 고즈넉한 사찰의 묘선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불심이 깊고 매사에 의욕이 넘쳤으나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바로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아빠진 사찰의 모습이었다. 주지 스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도량인 청운사가 이토록 쇠락한 모습이라니요.
제가 어떻게든 시주를 얻어 이 절을 새롭게 중창하고 싶습니다. 그의 열정에 늙은 주지 스님은 그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자네의 그 마음이 참으로 장하나. 절의 살림이 일이 어려워서야 어디 엄두나 내겠는가. 하지만 묘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오늘부터 100일 기도를 올려 부처님의 가피로 반드시 불사를 이뤄내겠습니다. 제 기도가 간절하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시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묘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다. 그의 정성은 지극했고 마침내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 밤 그의 꿈에 자비로운 모습의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묘선아, 너의 불심이 하늘에 닿았으니 내일 아침 일찍 산문을 나서거라. 길에서 맨 처음 만나는 이가 바로 청운사 중창 불사의 큰 시주가 될 것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묘선은 벅찬 마음으로 노스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이른 새벽 산문을 나섰다. 부처님의 계시대로라면 곧 큰 시주를 만나게 될 터였다. 희망에 부풀어 산길을 내려가던 그의 눈에 이른 아침부터 등짐을 지고 힘겹게 나무를 하는 사내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아랫마을의 머슴으로 평생을 남의 집일을 하며 살아온 노총각 박덕삼이었다. 묘선은 순간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부처님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시주라 하셨는데 저 가난한 박덕삼이 어찌 우리 절의 중창불사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아직 나를 보지 못한 듯하니 그냥 지나칠까. 묘선이 망설이던 바로 그때 허리를 펴던 박덕삼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순간 묘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다,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어찌 감히 부처님의 계시를 의심한단 말인가. 그는 마음을 다잡고 박덕삼에게 다가가 공손히 합장했다. 거사님, 이른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박한 박덕삼은 일손을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이고, 청운사 스님 아니십니까? 어디 먼 길 떠나시는 길인가요? 묘선은 숨을 고르며 간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가 바로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시주자라며 간곡히 도움을 청했다. 엄청난 부탁에 박덕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스님, 실은 제게는 40년간 머슴살이로 푼푼히 모아온 장가 미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으는 사이 세월은 흘러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일이 늙어버렸지요. 혹시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스님 말씀을 들으니 이제 그 미련을 버릴 때가 왔나 봅니다. 내일 모레면 죽을 나이에 장가 가서 무엇하며 자식도 못 낳을 텐데 차라리 제 전 재산을 부처님께 바쳐 다음 생에 공덕이라도 쌓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의 절절한 사연에 묘선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랐다. 아니 거사님, 그토록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 그 소중한 돈을. 하지만 박덕삼의 결심은 확고했다. 아닙니다, 스님. 이것이 제 운명인 듯합니다. 부디 이 돈으로 청운사를 훌륭하게 일으켜 주십시오. 결국 박덕삼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청운사에 시주했다. 그 돈은 실로 거액이었고 덕분에 절의 중창 불사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시주를 한 그날부터 박덕삼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내 자리에 몸져 눕고 만 것이다. 돈 한 푼 없던 그는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를 부리던 주인 집에서는 일을 못하게 되자 공밥만 축낸다며 그를 절로 내쫓아 버렸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절에 실려온 박덕삼을 보고 묘선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절의 모든 스님들이 그를 극진히 간호하고 쾌유를 빌었으나 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묘선 스님이 순진한 머슴을 속여 재산을 빼앗고 죽게 만들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흉흉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불사는 중단되었으며 묘선은 더 이상 청운사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절을 떠나기로 결심한 마지막 날 새벽, 묘선은 예불을 올리러 법당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촛불 아래 자비롭게 미소 짓고 있는 부처님의 얼굴을 보자 그의 가슴 속에서 억눌렀던 원망과 슬픔이 터져나왔다. 부처님, 어찌 이리 무심하십니까? 큰 공덕을 쌓은 시주자를 이리 허망하게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원망은 제가 짊어지게 하셨나이까. 불사는 중단되었고 저는 평생을 바친 이 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리도 깊은 고통 속에 밀어 넣으시는 겁니까?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저 자비로운 미소로 침묵할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묘선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헛간으로 가 도끼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 부처님 앞에 섰다. 부처님께서 저를 버리셨으니 저 또한 부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던 도끼로 부처님의 이마를 힘껏 내리찍고는 황망히 절을 빠져나갔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전국을 떠돌며 고행하던 묘선은 죄책감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운사 부처님 이마에 밝힌 도끼가 그 어떤 장사도 뽑지 못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30년 만에 청운사로 돌아왔다. 절은 30년 전 모습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부처님 이마에는 여전히 그가 박은 도끼가 서슬퍼렇게 박혀 있었다. 차마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마침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그 도끼를 뽑겠다며 저를 찾았다. 그는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삼배를 올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부처님 이마에 도끼 자루를 잡았다. 수많은 장사들이 끙끙대도 꼼쩍 않던 그 도끼가 젊은 사또의 손에는 너무나도 쉽게 쑥 뽑혀 나왔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가운데 도끼를 유심히 살펴보던 사또가 외쳤다. 아니, 이 도끼날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화주시 주상봉. 화주와 시주가 다시 만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그 말을 들은 묘선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화주는 시주를 구한 나를 뜻하고 시주는 그 머슴 박덕삼이 아닌가? 상봉이라니. 그렇다면 설마 저 젊은 사또가 박덕삼의 환생이란 말인가? 그제야 묘선은 부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박덕삼의 선한 공덕이 그를 이리 훌륭한 인물로 환생하게 했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부귀영화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었다. 그는 눈앞의 불행에 눈이 멀어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묘선은 사또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깊은 상념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왠지 스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스님과 제가 함께 이 불사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청운사 중창 불사는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묘선의 지휘 아래 마침내 훌륭하게 완공되었다. 두 사람의 기이한 인연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눈앞의 결과를 넘어선 인연과 공덕의 깊은 의미, 망치와 혀, 대장장이의 아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안올리. 그곳에는 평생을 쇠와 불과 함께 살아온 박노인이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장간은 마을 어귀에 위치해 새벽이면 어김없이 쇠를 두드리는 둔탁한 망치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농기구들은 견고하고 정직하기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도 자식도 없이 오직 자신의 그림자와 망치 소리를 벗삼아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담금질을 마치고 숯불을 정리하던 박노인은 대장간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얇은 호토 차림으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때국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꽃처럼 강렬했습니다. 이놈아,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박노인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해서 잠시만 몸을 녹이려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아이를 쳐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쯧쯧, 따라오너라. 이대로 두면 하룻밤도 못 넘기고 얼어 죽겠다. 박노인은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이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박 노인의 집을 찾아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박영감, 저 아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덜컥 집에 들인 거요? 저런 거렁뱅이는 도둑놈의 씨앗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마다 가뜩이나 혼자 살기도 팍팍한데 저 입 하나를 어찌 감당하려고. 영감 장가는 다 갔네, 다 갔어. 사람들의 우려 섞인 참견에도 박 노인은 묵묵히 답했습니다.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일이 내 장가가는 일보다 중하지 않겠소. 내가 조금 고생하면 될 일을 어찌 모른 척 하겠소이까. 이 아이가 제 앞가림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돌봐줄 참이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기를 친아들처럼 여기며 대장간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비록 배움이 짧고 거친 환경에서 자랐지만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쇠의 성질을 꿰뚫어 보고 불의 온도를 감으로 익혔으며 망치질에는 타고난 힘과 감각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르치는 보람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텅 비었던 그의 대장간은 서기의 활기찬 기합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허허! 이놈아, 벌써 애비의 기술을 다 따라잡으려 하는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훨씬 훌륭한 대장장이가 될 게다. 박 노인의 칭찬에 서기는 그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더 힘차게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깡마르고 작았던 서기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20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이미 박 노인을 뛰어넘어 그가 만든 칼과 호미는 인근 마을까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박 노인은 서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가, 어느새 네가 이리 훌쩍 커버렸구나. 이제는 내 자신의 날개를 펼칠 때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아껴온 연장들이 담긴 행囊과 얼마간의 노잣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고을로 가거라. 가서 너만의 대장간을 차리고 내 세상을 열어보아라. 내 실력이라면 분명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 말에 서기는 털썩 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어찌 제가 어르신을 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얼어 죽을 뻔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사람답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평생 곁에서 모시며 갚게 해주십시오. 서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노인은 서기를 일으켜 세우며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놈아, 사내대장부가 어찌 좁은 우물 안에 갇혀 살려 하느냐. 네가 세상에 나아가 너의 이름으로 우뚝 서는 것이 바로 내게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다오. 아버지. 서기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박 노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이롭게 하는 대장장이가 되겠습니다. 서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멀리 떨어진 고을에 자리를 잡고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솜씨와 성실함 덕분에 대장간은 금세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서기는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아와 손수지은 비단옷을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 쓸 돈도 모자랄 텐데 뭘 이런 걸 다. 허허, 옷이 참 곱구나. 박 노인은 짐짓타박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준 옷을 곱게 차려입고 동네 주막으로 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보게들, 내 아들, 우리 서기가 사준 옷일세. 내가 장가는 못 갔어도 자식 농사는 대풍년이야. 대풍년. 친구들은 친자식보다 나은 서기의 효심에 혀를 내두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박 노인은 대장간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대장간 바닥에 웬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란 박 노인은 밖으로 뛰쳐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대장간에 사람이 쓰러져 있소. 어서 의원을 불러주시오. 박 노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관아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의원보다 먼저 들이닥친 것은 포졸들이었습니다. 현장을 살핀 의원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고 고개를 저었고 포졸들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대장간의 주인이자 험상궂은 인상의 박 노인을 살인범으로 지목하여 관아로 압송했습니다. 마을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영감 망치질하는 눈빛이 어쩐지 섬뜩하더라니. 칼 만드는 놈이 칼을 못 쓰겠는가. 결국 일을 저질렀구만. 박노인은 꼼짝없이 살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곧 서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해칠 뿐이 아니시다. 서기는 만사를 제쳐두고 한달음에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는 마을 사람들을 붙잡고 아버지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한번 돌아선 인심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살인자의 양아들 놈이라며 그를 손가락질하고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외쳐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던 그때 절망에 빠져 길을 걷던 서기의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옷차림에 나이답지 않게 총명한 눈빛을 한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이는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대장장이 아저씨를 범인이라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아요.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시잖아요. 생전 처음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서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는 캄캄한 어둠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는 우는 서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에게 방법이 있어요. 아이는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단숨에 써 내려가더니 그것을 접어 서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사또님께 올리세요. 아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가 준 종이를 들고 다시 관아로 향했습니다. 포졸들은 또 왔냐며 혀를 찼지만 서기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사또에게 서찰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찰을 받아든 사또는 이미 끝난 사건을 가지고 귀찮게 군다며 투덜거리다가 그 효심을 가상히 여겨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초패왕 항우가 의제를 강가에서 죽였으니 그 죄는 항우에게 있는 것이지 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이 대장간 안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그 죄 또한 도적에게 있는 것이지 대장간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은 사또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도다. 사또는 즉시 사건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폈습니다. 기록을 보던 사또는 형방에게 물었습니다. 범인이라는 대장장이가 사람이 쓰러졌다며 의원을 불러달라고 소리쳤다는 것이 사실인가? 예, 사또.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만약 자네가 사람을 죽였다면 시신을 숨기려 하겠는가? 아니면 의원을 부르자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는가? 사또의 질문에 형방도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또는 최초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신고자가 대장장이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라고 했다고? 대장장이는 그저 사람이 쓰러졌다고만 외쳤을 뿐인데 신고자는 어찌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인가. 당장 그 신고자를 잡아오너라. 곧 포졸들에게 끌려온 최초 신고자는 마을에서 농기구를 파는 김영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박노인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잔뜩 가져다 팔았는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갚을 길이 막막해져 차라리 박노인을 해치울 생각으로 그날 밤 대장간에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다른 도둑이 대장간에 침입했고 두 사람이 마주치자 놀란 도둑이 먼저 김영감을 공격했습니다. 김영감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품에 숨겨갔던 칼로 그만 도둑을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돌아온 박노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또는 즉시 김영감을 하옥시키고 박노인을 풀어주었습니다. 옥문을 나선 박노인을 본 서기는 달려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둘 다가와 사죄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서기가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는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혀 또한 칼이나 망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그 혀를 남을 해치는 데 쓰지 마시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서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그들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아들 서기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박노인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 사람의 도리를 다했고 그 아들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구해 자식의 도리를 다했구나. 그날 이후 안올리 마을에는 더 이상 남을 헐뜯는 날카로운 말 대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망치 소리